저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자식 둘이 제 전부였죠. 하지만 그 전부에게조차 기대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 어느 날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생활 27년. 그 긴 세월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또 시부모님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언제였더라 생각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제 삶은 늘 누군가의 누구로만 이어졌죠. 남편은 참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한 충청도 남자, 고지식하고 감정 표현엔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었어요. 돈 벌어다 주는 게 내 사랑이야. 그 사람 특유의 투박한 사랑 표현이었죠. 그렇게 평생 직장 하나 다니며 아이들 대학까지 다 보내고 은퇴한 지 딱 3개월 만에 쓰러졌습니다. 가난 말기, 병명 들은 날 남편보다 제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제 좀 나랑 시간 좀 보내려나 했는데 이렇게 먼저 가면 어쩌란 말이에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은 제 손을 꼭 쥐더니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없이도 너 잘 살 거야. 애들한테 너무 기대지 마. 그 애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처음엔 그 말이 너무 야속했어요. 남편도 떠났는데 자식한테 기대지 말라니 그럼 나는 어디다 마음을 기대고 살아야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말이 점점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날, 집안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제가 처음 한 일은 남편이 쓰던 안경을 조용히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채취가 남아있던 베개를 가슴에 꼭 안고 이틀을 울었고, 그 다음 날엔 TV도, 라디오도, 휴대폰도 꺼두고 그냥 하루를 멍하니 앉아 보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건 사람의 부재였다는 걸. 아이들은 처음엔 자주 왔습니다. 아들은 주말이면 손주 데리고 오고, 딸도 쉬는 날이면 같이 장 보러 가주고, 집안에 웃음소리도 좀 났죠. 하지만 그건 장례가 끝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손주 어린이집이며 아들 회사 일이 바빠졌고, 딸도 직장에서 팀장 승진을 앞두고 야근이 많아지면서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엄마, 미안.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 다음에 꼭 할게요. 어머니, 이번 주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대신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삼 보내드릴게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얼굴이 아닌 문자로나마 연락이 오는 정도. 그래도 그 문자 한 줄에 목 놓아 울던 밤이 많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안 외로워. 아프지도 않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작은 말동무가 돼준 건 남편 사진과 TV 속 드라마뿐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참 어이없게도 TV 속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핍박당하는 장면 하나에도 눈물이 났고, 내가 저 나이까지 살아 뭐 하나 싶다는 자조 섞인 한숨이 절로 나왔죠. 특히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보일러 고장난 걸 며칠째 미뤄두고 있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이불 속에 웅크리고 누워있는데 순간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내가 지금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언제쯤 발견될까? 며칠이 걸릴까? 아님 일주일? 그 질문이 너무 생생하게 머릿속을 맴돌아서 너무 무서워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두려움보단 서러움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몰랐을까? 나는 자식들에게 그저 그런 존재였나? 그날 이후로 저는 휴대폰을 멀리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그만 기대자. 마음 다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난 뒤 처음으로 거실 한복판에 커다란 거울을 갖다 놨습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야 해. 그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 그 다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삶이 달라졌던 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요한 일상 속에서 저는 자주 흔들렸고,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애써 눌러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애들한테 너무 기대지 마. 그 애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저도 모르게 아들, 딸에게 마음을 기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어머니, 우리 이번에 가족 사진 찍으러 갈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양복 바지에 다림질을 하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도록 미용실 예약까지 했던 제 자신이 참 우스워 보였어요. 하지만 약속은 자주 미뤄졌고 때로는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바빴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엔 그렇게 넘겼어요. 두 번째엔 이럴 거면 약속은 왜 했을까라는 서운함이 생겼고, 세 번째엔 나는 결국 이 집에서 혼자 늙어가겠구나. 하는 체념이 가슴을 쳤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작년 초겨울, 몸살 기운이 심해져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날이었어요. 열이 펄펄 끓는데 약도 떨어졌고 냉장고엔 찬밥 한 덩이만 남아 있었어요. 이럴 땐 아들에게 전화라도 걸고 싶었죠.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다가 문득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무던한 사람이지만 눈치도 예민하고 자기 삶의 경계가 확실했어요. 결혼 초부터 어머니는 우리 부부 생활에 너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죠. 그 말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날도 저는 아들에게조차 연락하지 못하고 이틀을 끙끙 앓았습니다. 엄마 왜 연락 안 했어? 뒤늦게 아나들이 전화를 걸어 물었지만 그냥 자느라 못 받았어. 라는 말밖엔 하지 못했어요. 울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켜야 했습니다. 불쑥 찾아와 줄 수 없다는 걸 아는데 그걸 서운해하는 것도 스스로가 초라해 보였거든요. 며칠 후 체력이 조금 회복되자 아들네 집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손주 얼굴 보면 힘도 나겠지. 근처 시장에서 과일과 아이 간식거리를 샀고 한겨울 찬바람 맞으며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 앞에 도착했죠. 인터폰을 누르기 직전 창문 너머로 며느리와 손주가 보였습니다. 아이에게 뭔가 먹여주던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고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반가움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란 얼굴, 그리고 곧바로 창문을 닫는 모습. 저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그 과일은 하나도 먹지 못한 채 부엌 바닥에 쏟아졌고 그걸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도 죄가 된 사람이구나. 그 이후로 저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딸이 전화해 와서 엄마, 왜 요즘 연락 안 해? 무슨 일 있어? 물어도 아무 일 없어. 바빴을까봐 전화 안 했지.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회한이 숨겨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 들렀다가 우연히 노인복지센터에서 붙여놓은 작은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교육생 모집. 하얀 종이에 인쇄된 문구.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오랜만에 심장이 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하나가.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0년 묵은 결혼 반지를 빼고 남편이 남겨준 보험증권과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고 단출한 다이어리를 꺼내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를 적었습니다. 김혜경 요양보호사 자격증 도전. 그 첫 줄을 적고 나서야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로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 작은 질문이 제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문을 열던 순간 다리가 덜덜 떨리고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점차 제 손끝이 누군가를 편하게 하고 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눈동자를 반짝이게 만드는 걸 느끼며 살고 있다는 실감을 되찾기 시작했죠. 아무도 기대지 못할 줄 알았던 저였지만 의외로 제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꽤 큰 힘이 됐습니다. 식사 시간에 국을 퍼드리고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누군가의 약을 챙겨드리는 그 짧은 순간마다 저는 제 존재 가치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제게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만들었죠.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젠 좀 쉬어야지. 뭘 그렇게 무리하려 해요. 하지만 저는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자격증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두 손으로 다시 붙잡는 일이었거든요. 책상 앞에 앉아 고령 환자의 상태 분류, 투약 시간, 응급조치 등 각종 내용을 외우는 게 결코 쉽진 않았어요.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쑤시고 머리도 금방 피로해졌죠. 그래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책을 펴고 시험 예상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자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단정한 폰트로 적힌 제 이름과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찍힌 통보서를 손에 들었을 때 처음엔 실감이 안 났습니다. 내가 해냈다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고백했어요. 김혜경,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날 밤은 남편 사진 앞에서 잔을 따랐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당신 없이도 이제는 나 혼자서도 버틸 수 있어. 속으로 몇 번이고 중얼거리며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죠. 그 무렵 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해요? 어디 안 아프시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반갑던지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어. 이제 조금 일도 시작해보려 해.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그냥 좀 쉬세요. 엄마가 뭘 더 벌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이 참 이상하리만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가 있으니까 엄마는 뭘 하면 안 되는 거니? 제가 이렇게 말하자 딸은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걱정의 대상, 책임의 짐. 그 무엇도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또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요? 우리 집 근처로 오시는 건 어때요? 근처 오피스텔도 받았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자식 곁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스쳤죠.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며느리의 말에서 듣고 나서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저희도 너무 바쁘고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요. 어머니가 가까이 계시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경계심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셋집을 정리하고 제 손으로 내 집을 찾기로 했습니다. 주변 요양시설과 가까운 오피스텔을 알아봤고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작은 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낡았지만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그곳이 왠지 내가 진짜 살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어린 시절, 남편과 함께한 가족여행, 겨울에 눈싸움하던 장면. 하나하나 넘기다가 문득 제 눈에 밟힌 건 늘 뒷모습이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 뒤에서 짐을 들고 남편 뒤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가족 사진에서도 맨 끝에 조용히 서 있는 여자. 그게 제 인생이었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야 할 때라는 것을요. 누구의 뒷모습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걷는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남편의 사진을 들고 새로 이사할 오피스텔 거실 벽에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나 진짜 혼자 살아.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지 몰라.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은 건 아니지만 외로움보다 더 큰 건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어르신 목욕 보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요양센터 팀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도 익숙합니다. 한때는 남의 뒷바라지라고 여겼던 일이 지금의 제 삶에서는 가장 살아있는 순간이 됐습니다. 입욕 보조를 마치고 말없이 고개를 숙이던 어르신의 손을 조심스레 닦아드리며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가웠죠? 이제 이불 속에 따뜻하게 계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에 어르신은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보다 낫네. 고맙구먼.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보다 낫다는 말은 저 역시 제 어머니께 그런 말 한 적이 없기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오전 7시 반이면 출근 준비를 마칩니다. 피곤하긴 하지만 하루하루가 분명한 이유와 목표로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인생이라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 딸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아이 데리고 갈게요. 시간 되세요? 어색한 말투였지만 오랜만에 제안이라 기쁜 마음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말 아침 딸과 손주가 오피스텔 문 앞에 섰습니다. 작은 화분 2개와 반찬이 담긴 보자기를 들고 있더군요. 엄마, 이 집 되게 따뜻하다. 햇빛이 너무 좋네. 처음으로 제 공간을 인정해주는 듯한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손주는 제 무릎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제잘거렸고 딸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그동안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 자랑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엄마도 이제야 알겠더라. 자식한테 기대면 서로 부담만 커지는 거. 그러니까 그냥 서로 필요한 순간에만 기대면 되더라. 딸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사과보다 더 따뜻했어요. 며칠 후 아들네 가족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애들 방학 끝나기 전에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시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여기 있을게.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속에 묘한 평온이 감돌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더 자주 안 보지? 왜 이렇게 늦게 연락하지? 하는 서운함이 앞섰을 텐데.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가 편안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평소처럼 센터에서 어르신 돌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연히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옅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깨끗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은 저.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 참 괜찮아졌다. 그 말에 제가 혼자 웃었고 그 웃음은 오래도록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오피스텔 작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들이칩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로움에 몸을 웅크렸을 그 시간이 지금은 하루의 마지막을 다독이는 포근한 휴식이 되었습니다. TV에서는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식탁 위엔 오늘 어르신 댁에서 받은 수제 된장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보상은 크지 않아도 저는 매일을 받는 기분입니다. 가끔 남편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도 담담하게 껴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 말은 이제 제 삶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제가 남편이 떠나기 전 상상도 못했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의 내가 가장 나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저처럼 남겨진 삶을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거 하나뿐입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러면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조금만 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삶이란 걸 저는 이제 압니다.